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전쟁을 많이 한 나라, 침공을 많이 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은 몇 개 안 되고요, 침공을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지리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가도 산이 없어요. 모스크바에서 산다운 산을 보려면요, 저쪽 동쪽으로 우랄산맥까지 아니면 남쪽으로 카프카즈 산맥까지 1000km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 가면요, 정말로 질려버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땅이 평평한가.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러시아로 쳐들어왔고,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막을 했을까요? 적이 공격을 해오면 일부러라도 후퇴를 합니다.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역사학자고요. 전공 주제는 유럽사, 좁히면은 러시아 현대사이고요. 현재는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구 지표면에 6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오늘 러시아 연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특별하게 그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유럽 국가의 다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러시아가 영토가 큰 것은요, 간단합니다. 시베리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이제 의미 생기죠. 왜 시베리아가 러시아 영토가 됐는가? 1492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일 텐데, 콜럼버스가 그쪽에 갔던 곳은 인도와 중국, 일본에 금을 찾아서였죠. 본인은 자기가 동방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럽인이 알고 있지 못하던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금, 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박이 터집니다. 콜럼버스의 후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하다가 포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초대형 은광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귀금속이 돈이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미를 식민화하고 포토시에서 생긴 은을 다 어디로 싣고 갔을까요? 스페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스페인을 통해서 은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죠.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명품 소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명품이 뭐였냐면요, 모피였어요. 지금도 유럽 왕가에서 대관식을 하면 항상 이 모피를 입고 나오거든요. 왕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유행을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모피를 입게 됩니다. 근데 모피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번에 수십 마리의 어민 내지는 그 흑단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그런 식으로 아주 질 좋은 털 가죽을 가진 짐승들이 주로 어디 사냐면 러시아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 사냥에 가서 모피를 벗겨낸 다음에 유럽에 팔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 보니까 씨가 마르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있는 모든 모피수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모피를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진출할까요? 모피가 많이 사는 추운 나라 시베리아입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피를 찾다 보니까 동쪽으로 쭉 가다가서 어느 틈에 아시아 동쪽 끝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넘어서 알래스카까지도 갔었고 캘리포니아까지도 갔습니다. 이때가 러시아 제국이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예요. 그 뒤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라든지 카프카즈 쪽에서 정복전쟁을 펼쳐서 많은 영토를 차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 러시아가 가장 큰 영토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시베리아 때문에 그런데요. 시베리아를 차지하는 과정은 팽창야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러시아가 너무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팽창야욕을 가진 호전적인 국가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그 경제적인 유인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팔았겠습니까? 미국에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걸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에서 두 대륙에 걸친 제국이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18세기 이후에는 철저하게 유럽을 지향했거든요. 스스로를 유럽 국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근대란 시기에 유럽은 무수한 정복 전쟁을 거쳐서 자신들의 그 국가적인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유럽을 지향하는 순간, 또 러시아가 유럽과 맞닿는 순간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그것은 17, 18세기 유럽의 거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전쟁을 많이 한 나라, 침공을 많이 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은 몇 개 안 되고요, 침공을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지리적인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는요, 엄청나게 그 산이 험준하고 해서 방어하기가 쉬운 지형이에요. 만약에 외적이 한반도에 쳐들어왔다 그러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요, 산에 성을 쌓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을 공격하다가
러시아가 힘이 빠지게 되고, 성을 공격할 때 이 장기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산성에 들어가서 버티면 버틸수록 공격하는 측이 불리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적을 다 물리쳐왔거든요. 고구려가 그랬고요. 유일하게 통하지 않은 것이 병자호란하고 임진왜란 때인데, 이 두 개의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은 험준한 이 지형을 이용한 한반도인의 방어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가도 산이 없어요. 모스크바에서 산다운 산을 보려면요, 저쪽 동쪽으로 우랄산맥까지 아니면 남쪽으로 카프카즈 산맥까지 1000km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 가면요, 정말로 질려버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땅이 평평한가. 근데 이런 식으로 평평한 지형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강력한 군대가 들어오면은 소체할 수밖에 없어요. 몽골 침입이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지금이야 폴란드가 약소국의 대명사지만 근대 초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정말로 강력한 깡패 국가였고, 그 주먹에 맞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모스크바가 거의 그 함락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러시아로 쳐들어왔고, 러시아는 항상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을까요? 적이 공격을 해오면 일부러라도 후퇴를 합니다. 그럼 적적이 점점 공격해 오겠죠. 그러면 더 많이 공격해 올수록 뭐가 길어질까요? 전진하는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 보급로가 길어집니다. 엄청난 물자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km 전진했을 때는 100km만 물자를 이동하면 되는데, 이게 500km, 700km가 되면은 점점 엄청난 물자를 실어 날라야 되는 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철도, 자동차가 발달한 시대에도 군대에게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나 말밖에 없던 시절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적이 러시아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보급로가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 그때 러시아군이 바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전술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왔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주요한 전쟁이 바로 1812년 나폴레옹 침공, 그리고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나치 독일의 침공을 막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제대로 국가를 방어해내려고 하면요, 국토가 넓어야 돼요. 국토가 좁으면요, 금방 함락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평원지대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땅이 넓고 해야지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설령 공격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러시아 역사의 슬픈 단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련이라는 나라를 아주 호전적인 국가라고 했지만, 소련이라는 나라는요, 정말로 겁에 질려있는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미국과 강력한 서방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항상 압박하고 있고, 언제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력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입니다. 그게 바로 완충지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완충지대를 둬야지 강력한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동유럽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뒤에 차근차근 나토로 들어가죠. 근데 푸틴 같은 경우가 우리는 소련이 아니다, 그래서 동유럽을 또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동유럽이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면 나토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하면서 인정을 해줬는데요, 딱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냐면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 뺏기는 순간 러시아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유명한 냉전 시대의 그 사상가가 미국 쪽의 브레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패권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 체제라는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국이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힘을 빼야지 유럽 내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고 하면서 어디를 노리려고 할까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까지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어떤 세력권에 넣으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취약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이유가 단순히 땅 욕심이 아니라 이게 러시아 국가의 지정학적인 취약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였잖아요.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성향이 강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밖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토군과 모스크바까지의 그 거리가 1400km, 1500km예요. 우크라이나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유럽에서 2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나토군과 모스크바의 거리가 700km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700km라고 하면요,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아니 신우주부터 서울까지의 거리일 겁니다. 이것을 한 번만 쭉 밀고 들어오면은 러시아가 효율적으로 구사해왔던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번다는 전략이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로서는 어마어마한 공포죠. 이런 공포를 또 푸틴 대통령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민주국가인 서방 국가들이 나토군이 뭐하러 러시아를 공격하느냐. 민주주의 국가는 남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였죠. 근데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면서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유럽은 문명화된 지역이고 민주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역사를 놓고 보면 러시아는 항상 강력한 서방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해왔어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러시아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동슬라브인이라고 하실 텐데 이 동슬라브인들이 국가를 맨 처음 세운 지역이 바로 오늘의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역이에요. 키예프 지역에 세워진 국가가 바로 동슬라브인들의 고대 국가고 여기서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국가, 이게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해당하는 거기서 삼형제가 갈라져 나옵니다. 하나가 러시아, 하나가 또 벨라루스, 하나가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근거지를 두고 그쪽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의 그 조상들의 무대는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키예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니면 뭐래, 정신적으로는 키예프는 러시아의 발원지였고 따라서 키예프에 위치해 있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형제 아니면 사촌, 어떤 경우는 하나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키이우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드니프로 강이라고 해서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동쪽과 서쪽이 많이 달라요. 이 드니프로 강 동쪽은 오랫동안에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 서쪽은 폴란드나 서방 국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니프로 강 동쪽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색채가 강하고요, 서쪽은 서방 색채가 강한 거예요. 종교로 따지자고 하면요,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이 서방의 종교는 가톨릭이었죠. 러시아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데 정교라고 하는 교파예요. 크게 기독교 세계의 교회가 가톨릭과 정교가 있는데 이 접점이 바로 오늘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의 동쪽까지는 정교회의 힘이 강하고요, 서쪽에는 가톨릭이라든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가톨릭화된 정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구분선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근대로 들어오고 현대로 들어오면서요, 정교회가 있던 지역은 바로 러시아의 세력권이 되고 가톨릭의 지역은 바로 오늘날 서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세력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대립을 할 때 그 단층선이 바로 드니프로강이 되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일어난 전쟁은 단순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사이의 전쟁 내지는 러시아가 땅이 탐나서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길게는 1000년, 조금 짧게 잡으면 400년에 걸친 동방 진영과 서방 진영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현대화된 형태가 바로 오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러시아 제국, 그리고 20세기 내내 소비에트 연방, 1991년 이후에 러시아에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 당했지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은 별로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거고요. 물론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는 나라를 침공한 적은 있지만 그런 걸 빼놓고 사실은 러시아가 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국은 자기
자기 세력권이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세력권이라고 여겼던 지역에 있었던 침략국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세력권은 소련이라고 하는 지역과 동유럽 지역이에요. 동유럽 지역에서 체코와 헝가리 같은 데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쪽을 침공한 것이죠. 주권 국가를 침공했다는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세력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 같은 경우가 어딜 침공하냐면 체첸을 침공하거든요. 이 체첸도 바로 러시아의 일부이고 러시아의 세력권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남오세티아 뭐 이런 데서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세력권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러시아는 먼저 침공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각각 한 번씩 침공을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때 세력권 밖에 있는 지역을 침공하죠.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침공했다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리죠. 딱 한 번 세력권 밖에 곳을 공격했다가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공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항상 자기의 세력권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자기 세력권 밖에 있는 지역을 침공한 적은 없었다. 딱 한 번 예외가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제가 지금 볼 때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정치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천년 동안 쌓인 편견, 저놈들은 야만인이고 저자들은 침공을 일삼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편견의 산물인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는 서방을 침공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럴 힘이 없다. 우크라이나 하나 가지고도 좀 절절매면서 제대로 끄매짐을 못하고 있는 국가인데 무슨 힘으로 그 나라 폴란드를 침공하고 독일을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굳이 러시아가 뭐 힘을 뻗친다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몰도바라고 하는 조그만 공화국이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발트해 연안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있는데 이 나라 정도는 아마 침공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을 키워서 그쪽에 있는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유가 러시아 사람들 볼 때 그쪽 지역은 우리의 세력권이었다. 지금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